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의 경우 피해 복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큽니다. 사실 부산 지역의 인명피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하차도 침수 위험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사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일성구청장은 폭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떠났다가 뒤늦게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재난재해 매뉴얼은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2복자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상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각 지역의 기상 상황,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다른 지역 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비는 지금 서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리고 있죠? 이게 비가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네. 비가 온다고 해야 될지 안 온다고 해야 될지 이제 좀 애매한 정도로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긴 것 같아요. 보니까 비도 그렇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렇죠. 비가 계속 오기는 오니까 네. 그리고 또 많이 올 때는 한 번에 많이 오니까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창틀에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그거부터 보수하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중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좀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집에 혹시 누수라든가 또 아니면 비 피해 입을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 국내 상황이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난 주말에 100명대까지 늘어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좀 집단 감염 일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발 집단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늘었던 건데요. 오늘 이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이제 20명대로 떨어져서 이 신규 확진자가 2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중에 국내 발생 사례가 이제 9명인데 서울에서만 6명, 경기에서 2명, 부산에서 1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가 16명인데 필리핀 4명, 이라크와 러시아가 3명, 카자흐스탄, 홍콩 각 2명, 미국 벨기에가 1명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299명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6명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역 감염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서구 노인복지시설인 강서중앙데이 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앞서 20일 확진된 환자가 다니는 교회교인 1명도 이제 포함이 된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예배 참석자 480여 명을 상대로 한 전수 검사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구 소모임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확진자는 지난 23일에 강남구 또 한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서 같은 시간대 방문자 관련한 대상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관악구 사무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도 1명이 추가 확진돼서 여기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 전에 경남에서 11일 동안 머무르면서 뭐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서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 이런 사례도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광주나 대전 집단 감염도 사실은 수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나중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지금 경남 지역도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무엇보다도 서울에서는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시청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 확진자는 50대 남성인데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외부 자문위원회 형태로 이제 관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청의 이제 본청 11층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회의에는 10명 내외의 이제 인물들이 참석을 한 그런 이제 행사였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확진자는 시청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출석하는 형태로 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나 이런 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시는 이 시청사 11층을 폐쇄를 했고 11층 직원들은 다 귀가를 시켰고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대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 해외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일단 지난 주말에 이라크에서 이제 귀국한 근로자와 러시아 선원 전수 검사한 거 이 영향으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던 거고 이게 좀 마무리가 되는 이제 국면으로 가면서 오늘은 이제 해외 유입 이제 감염자가 10명대로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이 해외 유입이 전체의 6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많은 숫자를 차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유입 사례가 이제 전체 감염자 중에 다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국내 감염이 진행된 것보다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만 또 우려가 되는 건 해외 유입이 된 이렇게 사례도 이게 이제 국내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발생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우려를 거둘 수가 없는 대목인 것이죠. 실제로 지난 주말에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선원발 코로나19 지역 감염 이게 2차 감염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이 선박 수리업체 직원을 거쳐서 이 수리업체 직원 가족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게 2차 감염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 기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총 8건이 이제 이렇게 해외 유입에서 국내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로 확인이 되고 이 영향으로 이제 좀 파악된 확진자가 15명이라는 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뭐 한국에 가면 치료를 해준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국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서 온 이제 이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해외에서 와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국민에게 이제 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그냥 치료를 해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해외 유입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거 치료비 지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은 이렇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는 좀 치료비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이제 2주 격리 기간 중에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 이번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조치 위반자 등의 우리 방역 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조건 이제 뭐 의료비를 청구한다기보다는 좀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로 하겠다라는 게 이 방역 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진 이제 그런 곳에서 온 이제 환자의 경우에는 네. 우리도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그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외 40개 국가의 외국인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무조건 전액 지원 국가, 조건부 지원 국가, 전액 본인 부담 국가 등으로 나눠서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3명이
여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탈출을 했는지 그냥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요. 이 최초 신고자는 시설 직원인데 외곽 순찰 중에 완강기를 사용해서 이제 탈출한 흔적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강기는 이제 이게 건물이 이제 14층짜리 건물인데 6층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탈출을 했다고 이제 좀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베트남인들은 지난 20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국내에 입국한 뒤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인 상태가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이게 이유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은 감염병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비 부담 걱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향을 미쳤나요? 건강보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92.1%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긍정의 강도가 높은 매우 긍정이 한 24.4%가량 차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긍정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네. 왜 이렇게 긍정평가했느냐라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을 했다라는 비율이 40%로 가장 이제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으로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비율은 23%였던 것이고 네. 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히 든다는 비율도 21.6%를 차지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례가 대다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를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94.8% 응답자가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덕분이다라는 응답이 또 94.6%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88.9%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좀 이런 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런 제도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적자가 날 것 같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방향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유용한 제도구나. 이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여기 이제 넘어서서 이걸 좀 더 이제 어떤 의료 공공성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나 이런 걸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료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료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건강보험의 엄청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위기론을 키우는 이런 좀 얘기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과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이번 조사 개요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조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 동안이었고 전국에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였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격수 이렇게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수비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네. 2009년에 대표적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스폰서 의혹을 제기를 해서 낙마시킨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정동희 감사원장 후보자,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총 9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일조했다라는 평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본인이 청문회 당사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제 임명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 장관에 대해서는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비수로 바뀐 이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대학 학력 위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고 좀 여당은 대북관과 안보관 검증에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일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청문회는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미래통합당이 준비한 어떤 핵심 쟁점이라는 것은 네. 뭐 대북관이나 안보관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55년 전에 과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대학에서 네. 어떤 그 전공 필수를 이수를 했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즉 성적을 공개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학적 위조와 관련된 무슨 뭐 얘기인데 2000년도에 이제 어떤 단국대 과거에 이제 자기가 단국대로 편입한 기록에 대해서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조선대에 이제 좀 입학했다는 기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네네. 사실이 아니었고 광주교대로 이제 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단국대에서 그것이 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느냐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이제 문제 제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적부에 출신 대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에서 편입학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입학하기 전에 있는 대학을 변경한 게 2000년이었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디젤 정부 때였으니까 한창 실세 아니었느냐.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학적 기록을 조작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그 학적을 뭐 변동하고 뭐 이런 것은 단국대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걸 뭐 나는 뭐 모른다. 나는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편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뭐 학점 이수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미래통합당은 제기를 그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은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뭐 제가 어떻게 학점 이수를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주로 이것을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55년 전이면 하태경 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하고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박지원 후보자가 이제 좀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좀 돈을 이제 빌렸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사인간의 채무가 5천만 원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재산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된 내용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빌린 게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을 채무로 이제 위장해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이게 어쨌든 사인 간의 채무고 친구 간에 이제 빌린 돈인데 이게 뭐 서로 이제 정확하게 빌린 돈으로 이제 보도록 한 것이고 그것을 갚느냐 안 갚느냐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지 여기서 논할 문제겠느냐 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어와 공격이 오가는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자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이제 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에게 오히려 네. 이제 좀 한 수 가르쳐주는 듯한 그런 이제 좀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을 보면서 역시 정치 구단의 능수능란함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를 별도로 제공하는 문건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합의한 문건이 있습니다. 4.18 뭐 합의서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박지원 후보자가 그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 문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서고 밑에 서명한 것도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꺼내든 문서가 이른바 이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남북 간의 이제 합의 내용이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이제 북한의 어떤 사회 간접 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측이 북측에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이런 문서가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공개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문서 하단에 보면은 박지원 후보자의 이제 서명이 있는데 이 서명이 앞서 말씀드린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케 한 그 합의서에 있는 필적하고 이제 비슷하다. 네. 즉 이면 합의를 박지원 후보자가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이면 합의를 통해서 돈 주고 정상회담을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이것은 자신과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서명과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라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테니까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 거의 뭐 이제 사퇴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그게 좀 사실이라면. 강한 어떤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북 송금 특검하고 연동해가지고 이 문제를 통합당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과 내통한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 같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혹시 오고 갔나요? 그렇죠. 말씀드린 이제 5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 부분이 이후에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북한에 이제 투자한 금액과 일치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다라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면 합의를 통해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그런 투자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미래통합당이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대북 성공 관련해서 이 박 전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살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과 뭐 내통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 전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주적이 북한인 것은 틀림이 없느냐 이렇게 재차 답변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또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박 전 후보자는 내가 뭐 100번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왜 자꾸 이제 주적이 북한인 게 맞느냐라고 반복해서 왜 물어보는 거냐 안보관을 왜 그런 식으로 의심하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전 후보자도 과거에 2017년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안보관이 의심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뭐 이런 좀 뭐랄까요 핑퐁 게임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문제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고정 간첩에 준하는 어떤 그런 좀 행동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하는 표현인데 정치권에서 뭐 과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이 1980년대에 박 전 후보자가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에 갔는데 그때 방미했을 당시에 환영위원장을 맡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가 나온 겁니다. 전두환 환영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박 전 후보자는 그때는 이제 잘못을 한 것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방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적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나라 민주화 벽돌을 하나라도 놓은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했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제 악용을 해서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들이 계속 그 동안에 많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대공수사권은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공수사권 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세운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측면의 대답을 이제 한 겁니다. 네.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곧바로 이제 정부 서울청사로 이제 출근을 해서 취임식도 없이 바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북 전단 비난으로 시작했던 북한의 거센 반발은 이제 일단 멈춤 상태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뭐 노두돌이라든지 작은 교역 이런 것들이 어떤 화두를 던지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생략한 것도 상황이 민감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취임식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좀 업무에 바로 이제 돌입을 한 건데요. 오늘 이제 직원들에게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후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있어서도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응변뿐만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답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부 장관이 이 꽉 막힌 지금 이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좀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인영 신임 장관이 첫 출근길에서 역대 장관 중 두 번째로 잘할 자신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첫 번째가 누굽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상은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이인영 후보자가 그 첫 번째가 누구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쨌든 자신이 뭔가 그래도 기라성 같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의 정치 정계 선배들이 있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선배 장관들의 어떤 선배 장관들에 비할 정도로 뭐 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 네. 다만 또 내가 그 중에 최고가 되겠다라는 것은 좀 예의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름의 겸양의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첫째가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저는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많이 남북관계 해설을 하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정동현 전 장관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여러 명을 거론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좀 꼽을 만한 사람이 있기는 하군요. 지금 뭐 남북 관계를 좀 화해 협력의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끌고 갔던 장관이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문자 청취자분들께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부산이 최대 200mm 폭우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호우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8곳의 교통이 통제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9946님께서 부산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네요. 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 혹시 있는 지역도 교통 통제가 있는 곳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 마성희 영민님께서 이인용 통일부 장관의 빅피처가 그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그 그림이 어떤지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TF 회의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이번에는 16년 전과는 달리 과반이 넘는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를 하고 있고 야당 일부도 지지 의견을 하고 표출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좀 앞당겨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진단 단장은 이제 서울 사람인 우원식 의원이 이제 맡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지역, 소속 상임위를 고려를 해서 17명의 의원이 추진단에 이제 같이 구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1977년에 임시 행정수도를 구상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1차 회의가 끝나고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앞으로의 이제 과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 국민투표, 법률 제정 총 3가지 추진 방안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김혜영 의원이 이제 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뭐 얘기한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법률 제정을 할 경우에 일부 이제 위헌 이제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개헌을 그렇다고 해서 하기에는 개헌과 관련된 다른 쟁점으로 정치권의 어떤 논의들이 뭐 이렇게 좀 계속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당도 국민투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 당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모든 정당이 협치를 이뤄야 된다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있다. 즉 그리고 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국회 원내 정당들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함께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합의안을 도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좀 신규의 어떤 특별법 제정 이런 것만으로 이제 수도 이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제 헌재의 판단에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바뀔 수 있을지를 지금 이제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입법 모험주의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개헌으로 갈 경우에는 권력구조 개편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투표가 답이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률을 여야 합의로 바꾼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헌재가 결국은 판단을 내렸을 때 또 위헌 결정이 나면 그럼 그 혼란은 뭐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국민 투표로 하고 나면 그러면 관습법이라는 거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국민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법률을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든 가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단도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어떤 의견 분포도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잡음 없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 국민투표다. 이렇게들 보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의당까지 민주당 주장에 좀 힘을 실는 분위기로 가면서 통합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미래통합당 내에 이제 충청권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청권 민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찬성 기류가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에 네. 이 여당이 왜 최근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수도 이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좀 당 차원의 따로 논의 기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 좀 이 얘기에 적극적으로 좀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불만을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이 행정수도 이전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원식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한 반박도 내놨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권 방위를 생각해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한 것이지 다른 의미의 어떤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었고 북쪽의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말았다.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가 뭐 현실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백지화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수도 이전 의지가 있다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의 주요 이슈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의 심판을 먼저 받아보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 시민의 의사를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여당이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완성 이런 의제를 내밀고 있는 것은 네네.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 수도권 과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의제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반박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에서 강연을 하면서 좀 프랑스 세느강하고 한강을 비교하면서 세느강 주변에는 역사적 건물이 많이 있는데 한강 주변에 아파트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천박한 도시는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에 천박한 대해서 도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논란을 일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박도 했는데요. 역시 천박한 도시라고 하는 건 결국 서울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을 또 강조해서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선거 과정에 가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는 뭐 좋을 게 없는 어떤 의제이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천박한 도시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치권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도시로 만든 게 정치권 아닌가요? 그렇죠. 이 이해찬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사는 곳, 집 그리고 도시의 형태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가치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집값, 집의 가격 그리고 그 집의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속물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런 우리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세종시에서 하던 얘기였으니까 네. 이런 다른 좀 가치가 있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얘기였다는 점을 같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세게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정치인이고 또 이제 나름 무게감 있는 여당의 이제 대표급 인사기 때문에 좀 표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의해달라 뭐 이런 요구 정도는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서울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치권 인사가 논평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제도 개혁안을 공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 그리고 검찰 인사 시에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 개선 그리고 총장 임명 후보군 다양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제도개혁안을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개정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를 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고 또 지휘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 고등검사장이 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때 이것도 이제 역시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이제 의견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정치가 이 수사 내용에 개입을 할 때 대부분 이 사건은 기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불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적 개입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넣어놓은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입법 사안에서 좀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또는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단 권고를 했어요. 지금 검언유착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수사심의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팀의 수사 동력은 이제 좀 상당한 부분 유실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를 결국은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를 뭐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수사를 다시 착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사팀의 항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포렌식도 휴대전화 포렌식도 완료하지 않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에 대한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 1회 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단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도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이 논란은 빨리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도 못했는데 수사를 중단하라.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3년 전 남측으로 넘어왔던 탈북민이 또다시 군사분계선 경계망을 뚫고 재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탈북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북한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남북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선요 탈북민의 월북 사실을 북한에서 발표한 이후에야 우리 군이 알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이 탈북민에 대해서 이 몇 가지 보호 조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중심돼 가지고 신변 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이 거주지 보호를 한다든지 또 고용노동부가 중심돼 가지고 뭐 취업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담당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보도에 보면은 지금 일단 뭐 모 김씨, 월보는 김씨가 이 사회적으로 일종의 그 범죄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보호 조치가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또 이 우리의 그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잖아요. 네. 현장에 봤을 때 우리의 그 안보 이런 거에서 좀 공백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만약에 비판의 그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월남 도주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표하면서. 이게 원래는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원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월남 도주자라는 표현을 쓴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지난 한 2017년 전후로 이제 이 탈북민 아니겠어요? 네. 또 특히 이제 개성에서 근무했다, 또 개성 지역에서 뭐 고향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향이라는 표현도 했지요. 여기 대해서 뭐 이 북한으로 월북한 날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북한의 보도를 봤을 때 이 탈북민이 다시 귀향함을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좀 뭐랄까 만감이 교체된달까요? 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 탈북인 자체에 대해서는 배신감 느끼겠죠. 네. 또 그리고 다시 귀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마움도 있겠죠. 또 그러나 이제 이 뱅이 든 상태에서 이 귀향했다는 데서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이 특히 이제 코로나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죠.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뭐랄까 아직까지는 이런 귀향자에 대해서 선전선동적 나름대로 활용하겠다 막 그러한 전략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신호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좀 의문인 것이요. 지금 북한이 제2북한 탈북민이 코로나에 걸린 걸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개성 전체를 봉쇄하고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좀 과한 대응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혹시 선전선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북한은 나름대로 좀 우리가 그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좀 고전적인 방식의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은 그 보건 의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경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주민을 통제하다든지 이것이 이미 북한은 1월 달부터 국가 비상 방역 체계 이렇게 운운하면서 해왔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고전적인 원시적인 방식이겠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조금 이해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이 제재를 받아왔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 가축계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북한이 굉장히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은 뭡니까 이 과잉 이렇게 통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이제 열악한 보건시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최선의 대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북쪽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 감염 의심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비상 확대를 소집했는데 이게 집권 이후 또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건 의료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공감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코로나 이런 전국상에서 이런 무역이라는 이것이 다 막혔고, 네. 또 특히 또 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다가 또 이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북한이 어찌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겨 인천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저는 그래 보고, 그렇지만도 이러한 어려운 봉착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적어도 당이라는 국가에 저항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북측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남측에서는. 근데 이 감염이 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재입국을 한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코로나19 관련된 의심 환자다 보이지 확진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좀 신중히 접근하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도 이 북한으로 다시 재입국한 이 김모 씨가 남쪽 지역에서 이미 코로나에 어느 정도 의심될 정도의 이런 정상인 상태에서 이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개성에 들어가지고 가족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을 만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심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이런 당의 가장 중요한 비상 정치 확대회의를 개최했고, 또 이 개성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비상사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전국적으로 최대 비상 방역 체계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남쪽에서 이미 이 정상 있는 상태에서 월북한 것인지 북한에서 이것이 감염된 것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이런 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도 최근에 보면은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뭐 격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인 WHO에서 보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 월북한 김모 씨가 이 의심 환자인지 확진자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남쪽에서 이미 증상을 가진 것인지 북쪽에서 정상으로 나타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더 WHO에 보고하는 그런 네. 것을 보면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보여줬던 반응을 볼 때 제북자와 관련해서 근데 오히려 남북 간 의료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의 일종의 뭡니까? 이 제1북자가 남쪽으로부터 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가지고 월북을 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에다가 더해서 한두 줄이라도 우리 측을 비난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난하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하루 이틀 지남으로써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대외 인터넷 매체랄까요? 선제 매체지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측을 비난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이 북측도 이번 이런 코로나 의심 정상자의 월북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보도에 있어 가지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향후 남북한 방역 협력이랄까요? 이것을 염두에 둔 수위 조절의 이런 발표가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탈북민 관리 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탈북민들은 탈북 이후에 5년 동안 경찰에서 신병 관리를 맡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하고, 그리고 탈북 의사를 주변 사람들한테 밝힌 적도 있어서 미리 경찰이 그 정보까지도 입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입부구를 할 수 있도록 두는 것 이건 관리 부실 아니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식 기관에서 일단 북측으로 이 재입국한 그런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미 분석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탈북자가 보통 일반 탈북자들은 5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변보호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제 탈북자가 한 32,000명 되는데 네. 각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도 경찰 1인당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한 60-70명까지 됩니다. 이러한 이 인력의 부족이랄까요? 열악한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이제 대응하고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적어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조사한 경찰 당사자 쪽에서 제일 먼저 당사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담당관이 할까요? 알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과연 알리냐 아닌 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는 당연히 알렸다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목은 우리가 이제 이 경찰 중심으로 탈북민에 대한 신변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변 보호라는 측면과 잘못하면은 개인과 관련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한적인 감시라는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김모 씨가 다시 재입국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찰이 알았나 몰랐나 떠나가지고 경찰의 신변 보호에서 어느 수준까지가 보호고 어느 수준까지가 사생활 침입 다시 말해서 네. 감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과 좀 나름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오히려 남쪽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이거를 관리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탈북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던져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안내, 보호, 그다음 협력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런 용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탈북민 자신이 이 탈북해가지고 우리의 이런 사회 제도, 이 사회에 적응하는 스스로의 적응 능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탈북민 스스로가 부족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 남쪽에 오면 남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 좀 뭐랄까 이 탈북에 대해서 신변 보호가 좀 과잉으로 하면은 자기 사생활 침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항하는 반발하는 것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좀 소통의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한 대목이고 네. 탈북자 자신은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 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소위 말해 경찰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중개 매개 역할을 할까요? 그렇게 안전과 취업과 이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개 역할 이런 것이 좀 조화롭게 될 필요가 있다. 네. 큰 틀에서는 한번 이런 탈북자들의 이런 안전적인 정착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예. 한 이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브렌다 러셀의 리 레스토랑트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